제목을 자녀의 정서 지능 높이는 법이라고 좀 거창하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여유도 없고 해야 할 것들은 많은데 특히나 성취감이 되게 부족한 영역이 자녀를 양육하는 영역이잖아요. 아주 힘들어서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좀 잘 길러보고 싶은데 참 뜻대로 아웃풋이 안 되는, 안 나오는 영역이 자녀 양육에 관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상황일 수 있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열심히, 취미생활조차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뭘 내가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이제까지의 시간이 너무 허무해지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에서 좀 무직이 적응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데 그 또한 잘 되지 않거나 일이 힘든가요? 사람이 힘들지? 라고 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들어하면서 이직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또한 스트레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허탈감과 그 불안이 몰려오고 있는 게 요즘 상황인 거죠. 이런 힘든 삶의 단면을 애착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시작을 열어볼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에서 신체, 정신이 건강한, 그러니까 아주 활발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부모와의 관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건강하냐, 멀리하고 기피하냐, 나는 부모가 좀 싫다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5년 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에 들어갔는데 무엇을 조사했느냐?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종합검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되게 놀라웠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하고 되게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심리적 애착이 좋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뭐 동맥질환이라든지 소화기계 뭐 십이지장 궤양이라든지 뭐 고혈압 혹은 또 알코올릭과 같은 이 발병률이 훨씬 더 낮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부모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한 45% 정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부모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의 이 발병률은 91% 거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거가 와도 또 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지 또 그것이 건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봤을 때에 정말 안정적인 애착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게 지지를 받을 때 건강하고도 연관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그 심리적 애착이 건강하다면 중년 이후의 신체 건강에도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애착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신의학자 존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하고 여기서 이제 저는 엄마라고 지칭을 하겠지만 주 양육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양육자하고 소통할 수 없는 아이는 자기 자신과도 소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생애 초기 단계에 있어서의 애착은 다른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가까이 할 때 이 사람과 어떻게 거리를 유지해야 될지 가까웠는데 배신을 당한다든지 혹은 너무 나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나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나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더 다정하게 대하고 이러면 불편해지고 바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적절한 거리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하는 게 좋을까? 그죠? 여기 애착을 존 볼비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러니까 옆에 있든지 옛날이었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 그러니까 옆에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애착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기들이 엄마를 찾아서 떼쓰고 우는 이유는 단지 배가 고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생존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서적 연결감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모는 이 아기에게는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아기가 세상을 다 하다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 뒷걸음질 쳐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을 때 이 베이스 캠프를 찾아가고 그래서 부모에게 돌아와서 위로받을 수 있다. 나는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성장, 탐색, 도전 이런 거에 대한 동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주거나 아니 어루만져 주는 거 이것이 커다란 의미로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바로 아이의 뇌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수용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본인의 스트레스 반응을 갖추고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사회성, 그리고 나한테서 일어나는 이런 정서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져주고 눈맞춤을 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엄마가 많이 만져주고 그리고 눈빛 반응과 표정을 서로 주고받고 정서를 이렇게 주고받으면 감기에 덜 걸린대요. 신체적 건강과 면역 기능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는 만져주는 것 자체로도 뇌 발달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낯선 상황 실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실험이냐 하면은 아이와 엄마를 잠시 분리했다가 다시 만나게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나를 봤더니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안정형 애착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행태가 있고 양가형이라고 하는 행태가 있어요. 그리고 회피형이라고 하는 행태가 있죠. 안정형이라는 거는 이게 단어로도 좋은 감을 주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 아이가 막 열심히 그 놀이를 해요. 장난감으로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말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가 막 불안해하고 엄마 찾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엄마가 다시 딱 나타났을 때 이 아이는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안깁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이렇게 찾고 안정을 찾으면 다시 놀이에 굉장히 집중해서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안정형이라고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바로 나에게 좋은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가형이라고 이름 붙여진 건 뭐냐면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가장 불안해 보이는 행태입니다. 엄마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탕 하고 부딪힙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서도 막 화를 내면서 엄마를 밀쳐내요. 이거를 양가형이라고 하죠. 엄마를 찾는 것 같지만 또 밀어내기도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회피형이 있어요. 요거는 엄마가 떠났어요. 돌아가도 없어요. 그럼 아이는 너무나 침착해.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괜찮은 척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놀이에 집중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도 왔나 보다. 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별로 표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관심을 안 보여요. 그런데도 엄마를 계속 신경 써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놀이에 집중도 못해요. 그래서 안정형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와 그다음에 불안정이라고 하는 건 양가형, 회피형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애착 유형이 된 뒤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과제와의 관계, 상황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이거를 이제 내적인 작동 모델로 기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누가 도움을 청하면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고받는 거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또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공감도 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양가형, 엄마를 밀치기도 하고 막 땡기기도 하고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화를 낼 정도로 그런 애착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결되어 있나? 이걸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느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느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약간 고립되어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양가형의 애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회피형의 애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가까워지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양가형의 사람들과 잘 연결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억제해서 나를 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또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야 되나? 또 멀어져야 되나? 이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애착이 마음의 건강에 굉장히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서 조절을 하는지,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을 결정하는지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더라. 특히 이제 이 불안정 애착은 만성적인 우울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감정 표현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의 영향이 바로 정서적 방임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임상 심리학자가 이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말을 했는데, 사람들하고 자꾸 문제도 일으키고, 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낀다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외로움, 뭔가 틀린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적 방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글 잘 적어놨습니다만 일단 삶의 공허함이라는 건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지? 이 목적이 맞나? 그래서 피해가 들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지나친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거. 누구한테도 의존은 안 하려고 하는. 도움 청하는 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혼자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관계에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들에게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 사람 자체가 이 무거운 책임감을 벗어던지려고 하는 데서 오다 보니까 우울감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현실적인 자기평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내 강점이 뭔지 약점인지 잘 몰라요. 객관적으로 자기평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지만 본인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어줘요. 고민 같은 거 잘 들어줘요. 그런데 본인의 약점은요, 되게 불편해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도 그렇지만 본인 자신이 참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죄책감, 수치심도 다른 사람에 비해 크죠. 이유 없이 막 슬프고 화가 나고 때로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괜한 열등감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역겨워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타인이 다른 사람이 진짜 나를 제대로 알면 나 싫어할걸?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도 조차 이 마음을 좀 안 엽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이 따라오니까 냉정하고 오만해 보이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건방지다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누가 자기 보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불편해. 응. 그리고 너 좀 해가잖아요. 그것도 불편해. 그리고 게으르고 또 미루기도 하고 자기 절제가 되게 불편해서 과소비를 하거나 과수면, 잠을 너무 많이 잔다던가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는 감정 표현이 되게 어렵다. 제가 이제 여기서 감정이라는 단어 좀 많이 언급을 할 건데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정서적 방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바로 미성숙한, 무엇으로 미성숙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크면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좀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부모로서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 아주 감정적인 부모가 있어요. 심하게 감정적인 부모라는 건 뭐냐면 별거 아니야. 예측 불가해요. 언제 화를 낼지 몰라. 불안해했다가 화를 냈다가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진정하지 못해. 누가 진정해주냐? A가 진정시켜주는. 그러니까 엄마 괜찮아 그러지 마 이러면서 아이가 부모 역할까지 떠맡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가장 커다란 정서적 방임이 있게 된 아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가 부모를 돌봐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지나치게 좀 주도적이려고 하는 부모인데 이거는 부모님이 아주 바쁩니다. 예. 그리고 있어서의 목표가 너무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를 통제하죠. 막 감시하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아이 마음보다는 그냥 빨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아니야. 저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 할까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하니까 꾸며요. 꾸며서 엄마한테 보여줘. 아닌데 긴 척하고 긴데 아닌 척하는 거짓된 모습이 자꾸 나오게 되고 아니면 너무 부모님의 평가 기준이 높아져 버리면 무기력해져요. 이렇게 해도 엄마 나 싫어할 거고 저래도 나 엄마 싫어할 거고 하기 싫고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수동적인 부모인데 수동적인 부모는 그냥 갈등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를 사랑한 건 맞아. 근데 정서적인 도움을 안 줘요. 기준도 이건 이래야 돼, 저거 저래야 돼라고 하는 지침도 주지 않아요. 왜겠어요? 얘 상처받을까 봐.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애 기죽을까 봐. 막 이러면서 아이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갈등을 피하는 거죠. 감정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런 수동적인 부모 밑에서 아이는 정서적인 방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거부하는 부모죠. 거부하는 부모는 귀찮으니까 그냥 애를 심하게 꾸짖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 그 있잖아요. 왜? 저도 이제 그 끝편까지 봤는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학시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네. 학시가 이제 거부하는 부모예요. 거부하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럼 학시 막 이러잖아요. 제가 재미들려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정서적인 교류를 거부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성장에서까지 중년이든 노후든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정서적 친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강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경과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는 그걸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알아차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응해 주라. 그래야 아이의 뇌가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양육자가 좀 갖추어야 할 것들은 정서 조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의 정서 조절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들 공부 열심히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거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신체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우울할 경우에는 아이는 특히나 더 치명적입니다. 왜 치명적인지 아세요? 엄마가 우울하면요, 얼굴 표정이 없어요. 기뻐도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슬퍼도 슬픈 표정이 아니에요. 화가 나도 화가 난 표정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기분이라는 것과 매칭을 합니다. 이 매칭이 어려운 아이들, 특히 공부해야 할 시기에 요즘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낀 얼굴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본인들도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서적 방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눈 마주침도 중요하지만 얼굴 근육으로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그럴 기회를 아이가 놓치는 거죠. 이 우울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 뇌의 좌측에 있는 전두엽 활성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정서 조절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뭐든지 감정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경험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인관계 능력도 낮아질 거고 공감 능력도 낮아질 거고 자기 통제도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인류 발전에 치명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적 모델 형성이 이미 어린 시절에 돼버렸다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애착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형성된 그 애착이 잘 바뀌지는 않지만 이 되어서 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이런 좋은 관계 경험을 해서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4년간 이제 연구를 했대요. 공단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이별을 했을 때 다음 연애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는다면 애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혀냈어요. 그래서 성인의 애착은 다양한 경험에 영향을 받으면서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이 정서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야,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그 페이퍼를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거의 제가 지금 준비한 멘트들을 다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해요? 희망을 품었으면 공감도 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아이가 너무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중 일을 생각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억제를 했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한테 나 이거 해볼 거야 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다 가지는 이런 기대를 기업이 팬들에게 가지는 기대하고도 같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신감 있는 직원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뭔가 적극적인 태도로 회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도전적이면 좋겠고요. 주변 사람들과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힘드나요? 사람이 힘들지. 그래서 관계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지침이 하달되었을 때 좀 유연성 있게 그 업무를 잘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거대로 취업 성공 패키지가 나갈 정도로 강연이 나갈 정도로 이런 준비를 하세요라고 강조를 할 정도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